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장 상어의 입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상어의 입 부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외 이주 노동 혹은 국가 내에서의 도시로의 노동자 이주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혹은 효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의 제목은 위험과 불확실성입니다. 네, 우리 책은 81쪽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슈레스타의 응답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사망률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길한 예감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뭐니 해도 이주는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지의 것은 경제학자처럼 표현해 보자면 발생 가능한 미래의 결과들과 각각의 확률을 쭉 적어 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20세기 초반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 때부터 수량화가 가능한 위험과 수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개념을 구분했다. 여기서 위험은 영어로 risk라고 되어 있고요. 불확실성은 uncertain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의 확률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가령 50%의 확률로, 이것이 50%의 확률로 저것이 일어날 것이다와 같은 식으로 말하고, 불확실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불확실성은 알려지지 않은 것. 말장난 같지만요. 영어로는 unknown unknow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불확실성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크 나이트는 인간이 위험과 불확실성에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고 보았다. 대개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다뤄야 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일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펼쳐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쓴다. 방글라데시의 농촌 사람들에게 도시는, 그리고 물론 외국도 불확실성의 땅이다. 그는 시장이 내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줄지만이 아니라 고용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직종에서 경쟁에 직면하게 될지, 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하지 않을지, 어떤 종류의 평판이 필요할지, 일자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에서 살지 등도 알지 못해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침으로 삼을 만한 과거의 경험도 거의 없어서 확률을 가늠해 보기도 어렵다. 많은 이들이 이주를 주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어두운 창으로 어렴풋이 보다입니다. 이주는 미지의 곳에 뛰어드는 것이고, 이는 이주와 관련된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을 감당할 만큼의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주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주는 위험보다 불확실성에 더 가깝다. 이에 더해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많은 것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쁜 일이 닥치면 당연히 불행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내린 의사결정이 순전히 불운에 의해 나쁜 결과로 이어진 경우보다는 나을 것이다. 즉, 무언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불운이 닥친 것보다 더 견딜기 힘들다. 현 상태,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의 결과값이 자연스럽게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그 결과값이 기준값보다 손실일 경우 특히나 괴로운 일이 된다. 심리학자이지만 경제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불렀다. 네, 설명이 좀 있습니다. 카너먼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트버스키는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상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손실회피는 loss aver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version은 우리말로 혐오 그쯤 됩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독창적인 연구 이후로 수많은 연구가 손실회피 성향이 실제로 존재하며 뜻 보면 명백하게 불합리해 보이는 인간 행동들이 손실회피 성향으로 상당히 많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사람들 대부분은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기꺼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다. 사고가 나서 집이 파손되었을 때 과거에 본인 부담금을 낮추지 않았던 의사결정 때문에 현재 많은 돈을 생으로 내야 하는, 즉 본인 부담금이 크므로 따라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 부담금을 낮추려면 지금 다달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것은 고통이 덜하다. 이 결정이 실수였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자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무상수리 기간 연장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손실회피 성향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작은 위험일지라도 극도로 우려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주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리는 선택이고 그것도 매우 큰 선택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주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를 했는데도 실패하면 사람들은 주로 본인을 탓한다. 감탄스러운 성공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은 터라 나의 실패는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남들이 아무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에스테르의 외할아버지 알베르 그랭욘은 프랑스 르망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수의사였는데 1952년에 아내와 어린 네 아이를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가기로 했다. 여기서 에스테르는 이제 공동 저자 중에 그 부인에 해당하는 젊은 지금 여자분입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몇 주나 가야 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모험의 열망에 빠져 있었고 지인 몇 명과 소를 키우는 사업을 하겠다는 모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계획은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무너졌다. 목장 운영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고 사업 파트너들이 그가 투자금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면서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도 생겼다. 알베르의 가족은 미지의 나라에서 소득을 올릴 길이 막막한 채로 미지의 상황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때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는 전후의 호황기여서 알베르는 프랑스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중산층으로 꽤 괜찮게 사는 형제가 2명 있었으므로 돌아가는 뱃삭 정도는 그들에게 부탁하면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훗날 그의 아내, 즉 에스테르의 외할머니 예블린은 형제에게 뱃삭까지 구걸해가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체면이 깎이는 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 가족은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했다. 그들은 끔찍한 가난 속에서 2년을 살았고 아르헨티나인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어이없는 착각은 더욱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집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에스테르의 엄마 비올랭은 아르헨티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프랑스 통신광자로 학교 과정을 마쳤으며 남은 시간에는 심부름을 하면서 아이들이 씻는 헝겊 실내화에 구멍을 기우는 일 등을 했다. 마침내 알베르가 프랑스 제약회사 메리유 연구소의 실험 농장을 운영하는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형편이 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에서 10년을 살았고 이어서 페루, 콜롬비아, 세네갈에서 살다가 알베르의 건강이 악화되자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 무렵이면 경영면에서 그가 성공적인 모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힘겨웠던 삶은 그의 건강을 크게 해쳤고 그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위험이 수반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우리는 자신이 똑똑하고 근면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실제로는 내가 멍청하고 게으르고 방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지만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에서 난관에 처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되도록 자아 이미지에 광을 내려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정적인 정보들을 솎아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안 좋은 결과가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행동을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다. 가령 거린 옆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게 멀찍이 미리 길을 건넌다면 내가 인색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 시험을 망쳤을 때 변명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아 인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주를 할 수도 있었지만 고향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안 가서 그렇지 가기만 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혹은 착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주를 하려면 꿈을 꾸는 능력이 있거나 에스테르의 외할아버지 알베르는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주했지만 이처럼 엄청난 과잉학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 절박한 빈곤이나 재난으로 강제된 경우를 논외로 하면 이주자들이 대체로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남다른 열정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인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들 중에서 성공적인 기업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토크빌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이주를 꺼리기 마련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미국인만은 예외라고 흔히 여겨져 왔다. 미국인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회를 찾아 움직인다고 말이다. 적어도 신화가 내내 말해온 바로는 그렇다. 19세기의 프랑스 귀족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이 자유로운 사회의 모델 국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늘 동요하며 들썩이는 역동이야말로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미국 사람들은 분야와 직종을 가로지르며 늘 이동했고 토크빌은 미국의 역동적인 불안정이 세습적인 신분체계가 없고 누구나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크빌에게 미국은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는 나라였고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 가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각자의 의무와도 같은 나라였다.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를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오늘날 부를 축적하는 데 세습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는 최근에 미국에서 토크빌이 말한 종류의 긍정적인, 즉 역동적인 불안정성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에 대한 미국인의 관용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미국인 본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줄고 있다. 1950년대에는 미국 인구 중 7%가 매년 다른 나라로 이주했는데 2018년에 이 숫자가 4%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감소세는 1990년에 시작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또 국내 이주의 패턴도 놀랍게 달라졌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부유한 주에서 나머지 주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늘었는데 1990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이 상관관계가 사라졌다. 즉 평균적으로 부유한 주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고숙련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주에서 부유한 주로 이동했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가 상반되는 이주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이 숙련 수준에 따라 점점 더 심하게 분리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동부와 서부 연안 지역은 고학력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지만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내륙 지역, 특히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피츠버그 같은 옛 산업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는 소득, 삶의 방식, 투표 패턴 등의 분리로도 이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가 분절되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지역은 저 멀리 뒤처지고 어떤 지역은 저 멀리 앞서 나간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 등은 고도로 학력이 높은 소프트웨어나 바이오테크 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도시에서 고학력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어울릴 만한 친구나 동료, 그들이 원하는 고급 근린 시설들도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학력 노동자들은 왜 그들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 것일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나 변호사가 잔디 깎는 사람, 요리사, 바리스타 등을 필요로 할 테니 이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야 하지 않는가? 즉 이론상으로는 고학력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창출되기 때문에 저학력 노동자 유입도 촉진되어야 한다. 또 방글라데시와는 다르게 미국은 거의 모든 사람이 국내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비교적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어서 어느 지역이 호황인지를 다들 잘 아는 나라이니만큼 저학력 노동자의 이주가 더더욱 잘 촉진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고학력 노동자가 집중되는 도시에 저학력 노동자는 이주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호황을 구가하는 도시, 즉 팔로알토, 케임브리지 등에서 저학력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임금상의 이득이 고학력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학력 노동자에게도 임금상의 이득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이유밖에 될 수 없다. 임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웹사이트들에 따르면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아이다호주의 보이시에서는 시간당 $9를 받지만 보스턴에서는 $12를 받는다. 고학력 노동자가 얻는 임금상의 이득보다 훨씬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이득이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있어 보이는 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숙련 인구가 많아질 때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팔로알토나 보스턴, 뉴욕 같은 곳에서 주거비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변호사와 청소부 모두 딥사우스, 즉 남부주들에서보다 뉴욕에서 돈을 더 많이 번다. 변호사는 약 46%, 청소부는 약 28% 더 많이 번다. 하지만 뉴욕의 주거비, 즉 월세는 변호사 임금 중에서 21%만 차지하는 반면 청소부 임금 중에서는 무려 52%를 차지한다. 그래서 주거비를 빼고 난 실질 임금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뉴욕이 딥하우스보다 훨씬 높지만 즉 39%, 청소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딥사우스가 뉴욕보다 7% 더 높다. 그러므로 청소부에게는 뉴욕으로 이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지구가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미션 지구는 미국에 갓 건너온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주로 사는 노동자 계급 동네였다. 그러다가 이곳의 위치가 젊은 테크놀로지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집세가 가파르게 올랐다. 방 한 개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2011년 $1,900에서 2013년에는 $2,675가 되었고 2014년에는 $3,250가 되었다. 오늘날 미션지구 아파트의 평균 집세는 최저임금 정도를 버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다. 미션지구에서 옆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프로젝트, 즉 저소득층 주민들이 고소득층 테크놀로지 분야 종사자를 통해서 종사자를 동네에서 몰아내기 위해 그들의 자동차에 낙서를 하고 차를 회수하는 등의 저항운동 행동을 벌인 일. 그래 다시 읽겠습니다.
미션 지구에서 여피들을 몰아내기 위한 프로젝트. 여피란 얘기는 도시에 좋은 직업을 가진 상류층을 여피라 합니다. 히피에서 나온 말로 여피는 방금 설명드린 그런 고소득 종사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미션 지구에서 여피들을 몰아내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곳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으킨 피해가 언론의 주목을 잠시 받았지만 이 마지막 시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물론 호황인 도시에 주택을 더 지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미국의 오래된 도시들에서는 토지 용도 규제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짓거나 조밀하게 짓기가 매우 까다롭다. 새 건물은 현재 존재하는 건물들과 크게 다르면 안 되고 부지 면적도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도 토지를 고밀도 주거지로 전환하기 어렵다.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렇듯이 이는 도시로 온 가난한 이주자가 상당히 끔찍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만든다. 일터에서 아주 먼 곳에 살아야 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집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은 명문 대학이 있는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런 지역 대부분이 매우 비싸고 확장이 어려운 부동산을 가진 오래된 도시다. 또 상당수가 개발의 힘에 맞서 역사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유럽식 도시여서 엄격한 토지 용도 규제가 있고 집세가 비싸다. 이것은 평범한 미국인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가로막는 한 요인일 것이다. 불황을 맞은 지역에 사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가 사는 곳의 부동산 문제도 이주를 어렵게 만든다. 만약 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황으로 집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집에 살 수가 있다. 만약 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지역 경제가 쇠락하면서 집세가 낮아졌을 것이므로 주거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고숙련 노동자에 비해 저숙련 노동자는 지출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불황으로 집세가 낮아지면 고숙련 노동자보다 저숙련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따라서 불황에 수반되는 주택시장의 붕괴는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불황인 지역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뒤틀린 효과를 낳는다. 자신의 지역에서는 기회가 줄고 있고 다른 곳에는 기회가 많은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가령 육아 문제가 그렇다. 미국에서는 규제가 엄격하고 공적인 보조가 적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시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아이 할머니에게 맡기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친척이나 친구의 손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지 않는 한 이주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이 바깥일을 하지 않아서 아이를 돌볼 수 있던 시절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아이 돌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이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주를 해도 그곳에 일자리가 계속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일자리를 잃으면 퇴거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소지가 없어지므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시기의 가족은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전망을 제공한다. 가령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는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2015년에 21세부터 30세 남성 실업자 중 67%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과 함께 살고 있었다. 2000년의 46%보다 크게 높아졌다. 사람들이 이러한 안정성을 뒤로하고 다른 도시로 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어려움에 더해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같은 지역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해온 제조업 종사자가 막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트라우마가 이주를 한층 더 힘겹게 만든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그랬듯이 안정적으로 쭉 직장을 다니다가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대치를 낮추고 자신이 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직업 사다리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느니 고향에 그냥 남기로 하는 것이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컴백시리 투어입니다. 불황이 닥친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어렵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 그 지역으로 일자리가 가지는 않는 것일까? 다른 곳의 기업들이 그곳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이 노동시장에 나온 노동력 괄호 열고 그곳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실직을 하고 다시 구직에 나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나온 노동력이란 얘기입니다. 낮은 임금, 낮은 임대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실제로 이것은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다. 2017년 12월에 AOL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케이스와 미국의 쇠락한 심장부에 대한 애가는 여기서 엘리지란 얘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힐빌리의 노래가 저자 J.D. 벤스는 나머지 세상의 부상을 위하여 라는 이름의 펀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좀 복잡해졌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쇠락한 심장부는요. 심장부가 하트랜드로 돼 있는데 설명이 있습니다. 번창하는 동부와 서부 연안 지역과 대조적으로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낙후된 미국의 중부, 중서부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AOL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케이스와 미국의 쇠락한 심장부에 대한 애가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 J.D. 벤스는 나머지 세상의 부상을 위하여 라는 이름의 펀드를 만들었다. 테크놀로지 분야 투자자들이 이제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주들의 투자하는 펀드로 제프 베조스, 에릭 슈미트 등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들이 투자에 참여했다. 펀드 운영자는 투어 버스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을 태우고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과 에크런, 미시건주의 플린트와 디트로이트, 인디애나주의 사우스 밴드 같은 곳들을 보여주면서 투자 설명 투어를 했다. 이 투자 설명 투어의 이름은 컴백시리 투어다. 이 펀드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 임팩트 펀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통상적인 펀드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 임팩트 펀드는 투자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 사회운동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지금 홍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컴백시리 투어에 대한 기사나 이 펀드 자체에 대한 기사에서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자들이 베이, 에어리어의 혼잡함, 고립성, 높은 물가 등을 강조하면서 심장부 지역에 투자 기회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이유 또한 없지 않았다. 우선 펀드의 규모가 1억 5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푼돈이나 마찬가지인 규모다. 제프 베조스는 이 펀드를 지지하지만 아마존의 제2본사가 들어설 최종 후보지 목록에 디트로이트를 올리지는 않았다. 아마도 펀드 주창자들은 펀드의 취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몇몇 기업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일으켜 또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독려하고자 했을 것이다. 할렘에서 가능했다면 에크런에서도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할렘은 뉴욕 맨하튼에 있는 곳이다. 맨하튼의 그 모든 활력과 흥분 그리고 많은 근린 시설들을 생각할 때 할렘은 언젠가는 다시 부흥할 곳이었다. 하지만 에크런에 대해서는 괄호 열고 디트로이트나 사우스밴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곳에는 젊은 고소득자들이 원하는 종류의 근린 시설들, 즉 좋은 식당, 멋진 바, 고상한 바리스타가 뽑아주는 비싼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등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는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가 있다. 젊은 고학력 노동자들은 그런 근린 시설들이 없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근린 시설은 젊은 고학력 노동자들이 없으면 장사가 잘 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산업은 클러스터화되는 경향이 있다.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다. 미국 지도를 펴놓고 무작위로 다트를 던진다면 화살구멍이 지도 전체에 고루 퍼져야 한다. 그런데 어느 산업이든 하나를 골라 거기에 속하는 기업을 지도에 찍어보면
전혀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마치 모든 다트 화살을 한 곳에 던졌을 때와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업종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한 가지 이유는 평판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옥수수 한복판에 있다면 고객이 미심쩍어할 것이다. 또 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마다 저 멀리서부터 시골로 이사 오라고 설득해야 한다면 채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동종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면 바로 근처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몇몇 규제도 클러스터화를 촉진한다. 가령 토지용도 규제는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을 한 곳에 모으고 식당이나 바 같은 업종을 또 다른 곳에 모으는 식으로 집중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비슷한 선호를 갖는다. 이를테면 테크놀로지 분야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금융분야 종사자들은 비싼 와인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종업계의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그 분야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제공하는 근린시설이 들어서기가 더 쉽다. 이런 이유들을 볼 때 지리적 집중은 합리적인 일이다. 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규모를 키워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가령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유일한 바이오 기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컴백시티 투어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것을 열광적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디트로이트의 부동산을 사지도 않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아이젠하워와 스탈린입니다. 이주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이주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다. 대체로 이주민의 유입은 현지인에게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주민 본인에게는 명백한 이득을 제공한다. 이주와 관련한 진짜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주가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주를 하면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주할 수 없거나 이주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개입해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이주하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해야 할까?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오늘날 이주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이주를 제한할 수 있을까에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련 모두가 모종의 강제 이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때로 가혹한 정치적 목적을 은밀히 숨긴 채 겉으로는 기존의 경제구조와 같는 단점을 강조하면서 근대화를 표방하는 언어로 포장되었고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의제들은 이러한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정치적 목적이라는 얘기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몬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을 저기 중앙 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선 정부가 가격정책과 조세정책을 이용해 농촌을 희생시키고 도시 혜택을 주는 일이 오래도록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농업마케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실제로는 농산물의 마케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명칭은 잔인한 농담처럼 들린다. 이러한 위원회의 목적은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는 것을 막아 정부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게 해서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식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 인도와 중국 등은 도시에서 농산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농산품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농업은 매우 수익성 없는 분야가 되었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나야 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주 비용을 충당할 돈도 없어서 떠나지도 못했을 영세 소농이나 토지가 없는 농업 노동자들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불행한 역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주의 경제적 합리성까지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동성은 지역 간, 국가 간의 삶의 수준을 평등하게 하고 지역 경제의 요동을 완충해 줄 수 있는 핵심 채널이다. 이주를 하면 불황의 타격을 맞은 곳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은 경제가 위기를 흡수하고 구조적 전환에 적응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미 부유한 나라에 번성하고 번성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여건이 다른 곳들보다 너무나 명백하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도 모두 여기로 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가정해버린다. 경제학자들은 번성하는 지역이 경제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대체로 좋은 일로 여긴다. 하지만 개도국의 대도시 거주자나 부유한 나라의 거주자들에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나 나라로 우르르 몰려오리라는 전망이 매우 두려운 생각이다. 그들은 외지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일자리, 공공주택, 주차공간 등 희소한 자원을 놓고 싸워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한다. 이러한 우려의 큰 부분인 이민자들이 현지인의 임금과 고용을 악화시킬 거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지만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전적으로 근거 없는 생각만 아니며 인프라가 부족한 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제3세계의 대도시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밀려오는 외지인들에게 압도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동화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대거 몰려오면 그들은 이곳의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곳의 문화를 바꿀 것인가. 예로요, 가령 인도에서 농촌 사람들이 대도시로 혹은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혹은 너무나 잘 동화된 나머지 구별되는 문화는 사라져 없어지고 모두가 취향 없는 하나의 글로벌 문화로 뭉뚱그려질 것인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에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그것에 즉각 반응해서 완전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는 그 자신의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 어떻든 간에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우리는 그런 상황과 거리가 멀다. 쇠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번성하는 지역으로 즉각 이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고전하면서도 살던 곳에 계속 사는 쪽을 택한다. 이는 이주를 촉진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취할 정책은 이주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주 과정 전체를 간소화, 효율화하고 이주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통해서 사람들이 이주의 비용과 편익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주자와 고향의 가족들 사이에 송금하는 절차를 더 쉽게 만들면 이주자가 고립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주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괜히 이주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과도한 두려움을 생각할 때 이주와 관련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이주를 촉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주 보험은 이주 경비, 즉 교통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했을 때에 못지않게 촉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주자를 돕는, 그럼으로써 이주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주민이 현지 공동체에 더 쉽게 통합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는 현지인들이 이주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현지인들이 이주민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주거비를 보조하고 이주하기 전에 일자리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은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이 있으면 이주를 주저하던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나설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곳에서 더 빠르게 그곳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이와 거의 반대다. 몇몇 난민 지원단체들이 하는 일을 제외하면 이주민이 현지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활동은 없다시피 하다. 해외 이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얻기까지 온갖 장애물이 가득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내 이주민들도 아무리 기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머물 곳을 찾고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매우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이 경제적 합리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정체성 정치에 서도 기인한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와 경제의 괴리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세기 초에 유럽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던 미국 도시들은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는데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적대적인 반응이 촉발되었다.
도시당국은 이민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와 공공지출을 줄였다. 특히 학교처럼 타인종, 타민족 간의 접촉과 소통을 촉진할 법한 분야의 하수시설, 다시 읽겠습니다. 특히 학교처럼 타인종, 타민족 간의 접촉과 소통을 촉진할 만한 분야와 하수시설, 쓰레기 수거처럼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도움이 될 법한 분야의 공공지출이 크게 삭감되었다. 또한 이민자 유입이 많았던 도시 대부분에서 민주당의 득표가 줄었고 더 보수적인 정치인들, 특히 1924년의 이민 제한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되었다. 네,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민을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감이 생겨서 득표에 불리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민 제한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어로는 National Origins Act인데요. 이 법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아무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시기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이민자들 사이의 문화적 거리에 반응하고 있었고 당시에 도저히 융합 불가능한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은 카톨릭교도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이들은 미국 사회 일부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적대도 사라졌다.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과 불쾌감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덜 잘 알게 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든 간에 아주 많은 사람이 이주하지 않기로 결정하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이동성은 경제학자들이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바와 다르고 경제 전체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함의를 갖는다. 또 비이동성은 경제 정책들이 가져올 결과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점을 이 책 전체에 걸쳐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가령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이동성 국제무역의 이득이 흔히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이동성은 경제성장에도 종종 통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정책이 비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9장의 주제다. 네, 이 2장은요. 우리에게는 좀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 이민자들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자면 이촌 향도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나뉘어서 발전한 이유 등등이 혼재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역에 관련된 얘기를 다룹니다. 3장 무역의 고통을 다음 시간에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